근본 없는 고아년이 귀한 의사 아들한테 시집 왔으면 매달 200만 원 정도는 보내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시어머니는 제 면전에 대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돈을 안 보내면 당장 내 아들한테 이혼하라고 하겠다며 악을 쓰는 그녀를 보며 저는 상냥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방금 넉넉하게 입금해 드렸어요. 그리고 정확히 5분 뒤 제 휴대폰이 터질 듯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는 사색이 된 시어머니의 부재중 전화가 미친 듯이 찍히고 있었죠. 며느리를 식모이자 ATM기로 알던 시댁의 오만함이 어떻게 엘리트 의사들의 인생까지 완벽하게 파멸시키는지 이제부터 한 여자의 자비 없는 사이다 반격이 시작됩니다. 사연 시작 전에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휴대폰 너머로 들려오는 시어머니 김말순의 쇳소리가 귀청을 찢을 듯 파고들었어요. 퇴근길 지하철 안에서 그 목소리를 듣고 있자니 속이 울렁거리더라고요. 아가, 내가 다음 주까지 200 보내라고 했잖아. 그 돈 없으면 나 백화점에서 얼굴을 못 들어. 며느리 도리가 그렇게 어려워? 김말순이 숨도 안 쉬고 몰아쳤어요. 저는 창문에 비친 제 얼굴을 바라보며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한 손으로는 손잡이를 잡고 다른 손으로는 휴대폰을 귀에 댄 채 어금니를 갈았습니다. 어머니, 이번 달에는 저희도 카드값이 밀려서요. 제 목소리가 조심스럽게 떨렸어요. 그러자 김말순이 대뜸 언성을 높였습니다. 너 지금 나한테 말대답하는 거야? 애미애비 없는 고아에 천박한 미용사 주제에 의사인 우리 아들한테 시집 온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제 귀가 멍해졌어요. 지하철 안 사람들이 힐끔거리는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너 자꾸 이러면 내가 내 아들 붙잡고 이혼하라고 할 거야. 어디서 배워먹은 버릇이야? 30분 안에 돈 안 들어오면 각오해. 전화가 뚝 끊겼어요. 제 손에 들린 핸드폰이 서늘하게 식어 있더라고요. 결혼하고 3년 동안 저는 매달 꼬박꼬박 용돈이라는 명목으로 돈을 바쳤습니다. 명절이면 명절비, 생신이면 생신비, 김장철이면 김장비. 이름을 붙일 수 있는 모든 핑계가 돈이 되어 시어머니 주머니로 들어갔습니다. 남편 박현우는 병원 당직이 많다는 핑계로 한 번도 제 편을 들어준 적이 없었어요. 오히려 어머니 마음 상하게 하지 말라는 말만 앵무새처럼 되풀이했습니다. 저는 지하철에서 내려 집까지 걸어오는 동안 이를 악물었습니다. 더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현관문을 닫자마자 신발도 벗지 않고 거실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러고는 가만히 머리를 굴리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 박상훈 회장은 집안 돈줄을 쥐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명품을 사드리고 개모임에 나가는 것도 다 시아버지 몰래 하는 짓이었어요. 저는 천천히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김만순에게 먼저 전화를 걸었어요. 어머니, 바로 송금할게요.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제 목소리는 마치 꿀을 발라놓은 것처럼 부드러워졌습니다. 김만순이 그제야 흡족한 듯 웃음소리를 흘렸어요. 그래, 진작 그랬어야지. 착한 며느리 노릇이 별거니? 어른 말씀 잘 듣는 게 그게 효도야, 효도. 금방 보낼게요. 전화를 끊은 제 입꼬리가 한쪽만 쓱 올라갔습니다. 저는 은행 앱을 열었어요. 그리고 수취인 계좌에 시어머니 계좌번호가 아닌 시아버지 박상훈의 계좌번호를 찍어 넣었습니다. 김말순이 그제야 흡족한 듯 웃음소리를 흘렸어요. 그래, 진즉 그랬어야지. 착한 며느리 노릇이 별거냐? 어른 말씀 잘 듣는 게 그게 효도야, 효도. 금방 보낼게요. 전화를 끊은 제 입꼬리가 한쪽만 쓱 올라갔어요. 저는 은행 앱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수취인 계좌에 시어머니 계좌번호가 아닌 시아버지 박상훈의 계좌번호를 찍어 넣었어요. 입금 자명란에는 천천히 글자를 눌렀었습니다. 어머님 카드값 200만 원. 송금 완료 버튼을 누르는 제 손끝이 짜릿하게 떨렸어요.
이제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시댁 가족 단체 메신저 방을 열었습니다. 박상훈 회장, 김말순, 박현우, 그리고 신우이 박현주까지 모두 모여 있는 방이었습니다. 저는 방금 찍은 송금 완료 화면을 그대로 캡처했어요. 그리고 메시지를 써내려갔습니다. 아버님, 어머님께서 이번 달 백화점 VIP 등급을 유지하셔야 한다고 200만 원 송금해 드렸습니다. 혹시 어머님께서 저에게서 받으신 돈이 부담되실까봐 아버님 계좌로 직접 보내드렸어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캡처 사진도 함께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메시지가 단톡방에 올라가자마자 읽음 표시 숫자가 하나둘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넷이 순식간에 셋이 되고 둘이 되고 잃고 0이 되었습니다. 가족 모두가 동시에 확인했다는 뜻이었어요. 10초쯤 정적이 흘렀을까요? 시아버지 박상훈에게서 메시지가 올라왔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소리야? 백화점 등급이라니. 아가, 전화 좀 바로 받을 수 있어? 곧바로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저는 21번 고르고 전화를 받았어요. 아버님, 네, 네 시애미가 너한테 돈 달라고 했다는 게 정말이야? 어머님께서 매달 용돈을 주셔야 한다고 하셔서요. 이번에는 백화점 VIP 등급 떨어지면 체면이 안 선다고 하시길래 더 큰 돈이 나가는 것보다 아버님께 바로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서요. 저는 최대한 공손하고 떨리는 목소리를 만들어냈어요. 그 돈이 한두 푼이야? 말순이 이 사람이 정말. 수화기 너머로 박상훈이 이를 갈더라고요. 아버님, 제가 괜한 말씀을 드린 건가요? 아니야, 아가, 잘했어. 아주 잘한 거야. 전화가 끊겼어요. 저는 소파에 등을 기대고 길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저는 아직 꺼낼 카드가 더 남아 있었거든요. 다시 단톡방을 열고 저는 차분하게 메시지를 써내려갔습니다. 아버님, 죄송해요. 제가 그동안 말씀을 못 드렸던 게 있어요. 어머님께서 지난 봄에 사모님들 계모임 회비로 300만 원을 요구하셨어요. 지난달에는 동창회에서 기죽기 싫으시다고 명품 가방값 450만 원을 보내달라고 하셨어요. 통장 내역 필요하시면 따로 보내드릴게요. 전송 버튼을 누르는 순간 단톡방은 그야말로 폭탄이 터진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5분도 지나지 않아 제 휴대폰이 미친 듯이 진동하기 시작했어요. 전화가 끊기자마자 다시 걸려오는 통에 휴대폰이 손에서 튀어오를 지경이었습니다. 저는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그냥 가만히 화면만 들여다봤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 박현우에게도 메시지가 왔습니다. 너 지금 무슨 사고 친 거야? 엄마 전화 왔는데 완전 초상집 분위기야. 빨리 전화해서 오해라고 말씀드려. 저는 그 메시지도 읽고 무시했습니다. 오해라니요? 단 한 글자도 오해한 게 없었는데요. 저녁 8시쯤 박현우에게서 또 전화가 왔어요. 이번에는 받았습니다. 여보, 당장 시댁으로 와. 아버지 지금 난리가 나셨어. 엄마 카드 다 자른다고 하시고. 알았어요. 갈게요. 저는 짧게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시댁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저는 숨을 삼킬 뻔했습니다. 거실 바닥에 명품 가방이 대여섯 개나 널브러져 있었거든요. 옷장 깊숙이 숨겨두었던 물건들이 전부 쏟아져 나와 있었습니다. 시아버지 박상훈이 소파 팔걸이를 쥐고 앉아 있었고 그 앞에 김말순이 무릎을 꿇고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신우이 박현주는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눈치만 보고 있었고요. 이게 다 뭐야? 이 가방 하나가 얼마야? 이건 또 얼마고? 당신 나 몰래 얼마나 해먹은 거야? 여보, 내 말 좀 들어봐. 다 애들 체면 때문에 그런 거야. 애들 체면 좋아하네. 당신 체면이겠지? 박상훈이 식탁으로 성큼성큼 걸어가 서랍에서 가위를 꺼내왔어요. 그러고는 테이블 위에 놓인 신용카드를 한 장씩 집어들었습니다.
가위가 플라스틱을 자를 때마다 그 날카로운 소리가 거실을 채웠어요. 카드 한 장이 두 동강 나고 또 한 장이 두 동강 나고 총 6장의 신용카드가 쓰레기처럼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여보, 안 돼. 그것만은 안 돼. 내 카드. 오늘부터 당신 이 집 경제권에서 손 떼. 쌀1톨 휴지 한 장까지 내가 결제할 거야. 생활비는 내가 따로 관리해. 카드 재발급도 없어. 김말순이 바닥에 엎어져 흐느꼈습니다. 그때 저와 김말순의 눈이 딱 마주쳤어요. 김말순의 눈에는 도끼가 이글거리더라고요. 저 때문이라는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얼른 고개를 숙였어요. 그리고 박사훈 앞으로 다가가 두 손을 모으고 공손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아버님, 제가 괜히 일을 키운 건 아닌가 죄송한 마음이에요. 앞으로는 아버님 뜻에 따르겠습니다. 아니야, 아가. 네가 아니었으면 이 집안 거덜날 뻔했다. 정말 고맙다. 박상훈이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줬어요. 저는 고개를 푹 숙이며 눈물을 글썽이는 연기까지 완벽하게 해냈습니다. 그러는 동안 제 마음속에서는 폭죽이 터지고 있었어요. 쾌재라는 말이 이럴 때 쓰는 거구나 싶었습니다. 3년은 눌러왔던 채증이 한 방에 뚫리는 기분이었어요. 바닥에 엎어져 어깨를 들썩이는 김말순을 흘끗 쳐다봤습니다. 속으로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이제 시작이에요, 어머님. 거실 시계가 9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시커먼 밤하늘이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다음날 저녁이었어요. 퇴근 시간에 맞춰 신혼집 현관 도어락 누르는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얼마나 거친지 버튼이 부서질 것 같았어요. 저는 주방에서 된장찌개를 끓이다 말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문이 쾅 소리를 내며 열리더니 김말순이 들이닥쳤어요. 얼굴은 시뻘겋게 달아올랐고 머리는 산발이었습니다. 너 이년, 너 어디 있어? 가스불을 끌 새도 없었어요. 김말순이 구두도 벗지 않고 거실로 뛰어들어 오더라고요. 저는 앞치마를 두른 채 주방 입구에 우뚝 섰습니다. 어머니, 구두는 좀 벗고 들어오시죠. 제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게 깔렸습니다. 구두가 문제야, 지금? 너 어제 단톡방에 그게 뭐야? 너 나 죽이려고 작정했지? 김말순이 제 앞으로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손이 올라가나 싶더니 제 머리채를 잡으려고 허공을 휘저었어요. 저는 한 발짝 뒤로 물러섰습니다. 어머니, 손찌검은 하지 마세요. 저 그동안 참아들인 것만 해도 충분해요. 뭐 인연이 참아들였다고? 너 같은 게 감히 우리 집안에 들어와서 호강하고 살았으면 고마운 줄 알아야지. 김말순이 거실 테이블 위에 놓인 유리컵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러고는 바닥에 세게 내동댕이 쳤어요. 유리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저는 숨을 멈추고 김말순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너 오늘 이 집에서 나가. 내 아들하고는 이혼이야. 내가 오늘 당장 짐 싸서 내보내줄 거야. 그때였어요. 현관문이 다시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박현우가 가운을 벗지도 않은 채 헐레벌떡 들어왔어요. 거실 바닥에 흩어진 유리 조각을 보더니 박현우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엄마, 여기서 뭐해? 여보, 너도 어떻게 이렇게 집을 엉망으로 만들어? 제 귀를 의심했어요. 아, 현우야, 네 마누라가 어제 단톡방에 나를 아주 죽여놨어. 네 아버지가 내 카드를 다 찰라버렸다. 이게 다 저 여자 때문이야. 김말순이 소파에 털썩 주저앉아 가슴을 치기 시작했어요. 박현우가 저를 돌아봤습니다. 그 눈빛에 한심함이 가득 담겨 있더라고요. 너 진짜 왜 그래? 어머니가 네 시어머니잖아. 좀 저들이면 안 돼? 일이 왜 이렇게까지 커져야 돼? 저들여? 3년을 저들였잖아.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래도 그렇지. 단톡방에 아버지한테 다 말씀드리는 건 선을 넘은 거야. 지금 당장 무릎 꿇고 사과드려.
저는 귀를 의심하며 박현우를 쳐다봤습니다. 무릎을 꿇으라고? 그래. 엄마 앞에 무릎 꿇고 잘못했다고 빌어. 그래야 이 일이 수습돼. 저는 헛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앞치마 끈을 천천히 풀었습니다. 박현우, 너 지금 네 귀로 네 입에서 나온 말 똑똑히 들었어? 여보, 말투 왜 그래? 내가 이 집 생활비 얼마를 대고 있는지 알아? 네 카드값, 네 자동차 할부금, 이 집 관리비까지. 네 월급은 어머님 용돈으로 다 들어가고 실질적인 우리 살림은 다 내 미용실 매출로 돌리고 있어. 저는 한마디씩 또박또박 박아 넣었습니다. 여보, 지금 그 얘기를 왜 꺼내? 그 얘기가 아니면 무슨 얘기를 해? 나 식모로 데려다 놓고 월급도 없이 부려먹다가 거기다 어머님 용돈까지 바치라고 하는 집이잖아. 어느 미친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매달 200씩 갖다 바쳐? 김말순이 소파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너 인연 그 입 안 닥쳐? 네가 감히 어디서? 그러더니 갑자기 두 손으로 뒷목을 부여잡았습니다. 아휴, 내 뒷목. 현우야, 엄마 쓰러지겠다. 혈압약 어딨니? 김말순이 소파 팔걸이를 붙잡고 비틀거리는 연기를 시작했어요. 한쪽 눈을 가늘게 뜨고 제 반응을 살피는 게 빤히 보이더라고요. 저는 팔짱을 꼈습니다. 어머니, 혈압 재드릴까요? 지난달에 건강검진 받으셨을 때 아주 정상이라고 하셨잖아요. 2년이 시험이 죽는 꼴 보려고 환장을 했네. 현우야, 네 마누라 좀 어떻게 해봐라. 박현우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그러더니 제 쪽으로 걸어와 어깨를 거칠게 밀쳤습니다. 제 몸이 주방 싱크대에 부딪혔어요. 허리가 욱신 쑤셨습니다. 야, 네가 지금 뭐가 잘났다고 엄마한테 대들어? 짐 싸. 지금 당장 이 집에서 나가. 너 방금 뭐라고 했어? 제 목소리가 서늘하게 낮아졌어요. 나가라고. 네가 그렇게 돈 많으면 네 돈 들고 나가서 혼자 잘 살라고. 엄마도 싫다잖아. 너 같은 며느리 필요 없다잖아. 박현우가 쓰러지는 신용을 하는 김말순을 부축해 소파에 앉히더라고요. 두 사람이 한편이 되어 저를 쳐다보는 그 눈빛이 섬뜩했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그러다 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래, 나갈게. 제가 짧게 내뱉었어요. 뭐? 나가라며. 나갈 거야. 대신 이 집에 있는 내 물건, 내가 산 가전제품, 살림살이 다 빼갈 거야.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김치냉장고, 안방침대, 식탁, 소파. 전부 내가 산 거니까. 영수증 다 있어. 박현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너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그걸 다 뺀다고? 왜 그건 안 돼? 쫓겨나는 사람한테 자기 돈으로 산 물건도 못 가져가게? 저는 안방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갔어요. 옷장 위에 얹혀있던 여행용 캐리어를 꺼냈습니다. 옷 몇 벌과 속옷, 화장품, 통장과 도장, 신분증을 챙겨 넣었어요. 귀중품이 들어있는 작은 금고까지 캐리어 위에 얹었습니다. 거실로 나오니 김말순이 저를 노려보고 있었어요. 박형은 어쩔 줄 몰라 서성이고 있었고요. 여보, 잠깐. 내가 홧김에 한 말이야. 짐 내려놔. 박현우가 제 캐리어 손잡이를 잡으려 했습니다. 저는 손을 확 뿌리쳤어요. 여보, 내가 미안해. 엄마가 너무 흥분하셔서 내가 잠깐 정신이 나갔어. 사과할게, 응? 박현우, 너 오늘 네 본심 다 봤어. 어머니 뒷목 잡으시는 순간 네가 누구 편인지 아주 똑똑히 알게 됐어. 저는 박현우의 손을 한 번 더 뿌리치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신발을 신는 제 등 뒤에서 김말순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잘 가라, 이년아. 가서 잘 살아. 어차피 너 같은 거 없어도 우리 현우는 잘 먹고 잘 산다.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현관문을 열었어요. 캐리어 바퀴가 복도 바닥을 구르는 소리만 또각또각 울렸습니다. 엘리베이터에 타서야 저는 길게 숨을 내쉬었어요. 눈물이 한 방울 뺨을 타고 흘렀는데
이상하게도 서럽지가 않더라고요. 차라리 후련했습니다. 밤거리는 차갑고 맑았어요. 택시를 잡아 타고 가까운 비즈니스 호텔로 향했습니다. 프런트에서 3박을 결제하고 카드키를 받아들었습니다. 방에 들어와 캐리어를 내려놓고 창가에 섰어요. 바깥으로 자동차 불빛들이 강물처럼 흐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냈어요. 검색창에 이혼 전문 변호사를 쳐넣었습니다. 여러 법률사무소 이름이 주르륵 떴어요. 그중 평이 좋은 곳 세 군데를 저장해두고 내일 아침에 상담 예약을 잡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참에 박현우도 김말순도 제 인생에서 완전히 지워버릴 생각이었어요. 그동안 미련하게 참아왔던 세월이 아까워서라도 이번엔 끝을 봐야 했습니다. 저는 샤워를 마치고 침대에 걸터 앉았어요. 혹시 하는 마음에 제 미용실 계좌를 열어봤습니다. 온라인 뱅킹 앱에 로그인하자 가장 위에 뜬 알림이 제 눈을 의심하게 만들었어요. 대출 이자 연체 안내. 저는 눈을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저는 눈을 한번 비볐습니다. 대출을 받은 적이 없는데 연체 안내라니요. 계좌 거래 내역을 아래로 쭉 내려봤어요. 지난 석 달 사이 제 이름으로 된 미용실 계좌에서 수상한 돈이 빠져나간 흔적이 한두 개가 아니었습니다. 큰 돈이 한꺼번에 빠져나간 것도 있고 조금씩 여러 번 빠져나가는 것도 있었어요. 등줄기가 오싹해졌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식더라고요. 저는 대출 연체 안내 문자를 천천히 눌러 확인했어요. 모르는 금융사의 이름과 함께 억 단위 숫자가 찍혀 있었습니다. 휴대폰 화면을 들고 있는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다음날 오전 10시였어요. 저는 평소처럼 앞치마를 두르고 미용실 카운터에 서 있었습니다. 간밤에 본 연체 안내 문자가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지만 당장 손님이 예약되어 있어 일단 영업부터 시작했어요. 실장 윤소라가 첫 손님 머리를 감기고 있었고 저는 두 번째 손님 파마를 맡고 있었습니다. 매장 안에는 잔잔한 클래식 음악이 흐르고 있었어요. 그때였습니다. 출입문종이 거칠게 딸랑거리며 덩치 큰 사내 4명이 들이닥쳤어요. 맨 앞에 선 남자는 검은 가죽 재킷을 걸치고 얼굴에 길쭉한 흉터가 나 있었습니다. 가죽 장갑을 낀 손으로 카운터를 쾅 내리쳤어요. 여기 원장이 누구야? 제 손에 들려있던 롤이 바닥에 툭 떨어졌습니다. 손님이 깜짝 놀라 거울 속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제가 원장인데요. 무슨 일이세요? 제 목소리가 애써 차분한 척 흘러나왔습니다. 독사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라고요. 네가 한지영이야? 우리 만날 사이였지 아마. 뒤에 서 있던 부하 하나가 카운터 위에 놓여있던 화분을 바닥으로 밀어 떨어뜨렸습니다. 화분이 쨍그랑 깨지면서 흙이 사방으로 튀었어요. 또 다른 부하는 매장 한쪽 벽에 세워져 있던 고가의 헤어드라이어 거치대를 발로 걷어찼어요. 손님들이 비명을 지르며 몸을 웅크렸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당장 나가세요. 저는 카운터 뒤로 가서 전화기를 집어들었어요. 경찰 부를 생각하지 마. 경찰 부르면 재미없어져. 독사가 카운터로 다가가 전화기를 제 손에서 빼앗았어요. 수화기 선을 뽑아버리더라고요. 저는 본능적으로 손님들과 직원들 쪽으로 고개를 돌렸어요. 소라 실장, 손님들 모시고 얼른 뒷문으로 나가요. 빨리요. 윤소라가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손님들을 부축해 뒷문으로 나가는 동안 저는 독사 앞에 우뚝 서 있었습니다. 그 하나가 매장 유리 진열장을 주먹으로 내리쳤어요. 와장창 소리가 매장 안을 흔들었습니다. 값비싼 트리트먼트 제품들이 바닥에 쏟아져 내렸어요. 경찰 부를 거예요? 진짜로 부를 거예요? 제 목소리가 떨렸지만 저는 턱을 치켜들었습니다. 부르시던가. 부르면 너만 손해야. 독사가 품속에서 누런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카운터 위에 내용물을 주르륵 쏟아냈어요. 차용증, 보증서류, 상가 권리증 사본이 쫙 펼쳐졌습니다. 저는 숨을 멈추고 서류를 내려다봤어요.
첫 장에 제 이름 석자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제 인감 도장이 붉게 찍혀 있었어요. 보증금액란에 찍힌 숫자를 본 순간 제 무릎에서 힘이 쭉 빠졌습니다. 1억 2천만 원. 저는 서류를 손에 쥐고 한 장 한 장 넘겼어요. 상가 임대차 권리증까지 통째로 담보로 잡혀 있더라고요. 제 미용실 전부가 저당으로 걸려 있었습니다. 이거 제가 찍은 도장 아니에요. 저 이런 서류 쓴 적이 없어요. 제 목소리가 덜덜 떨렸어요. 원장님, 지금 나랑 장난하자는 거야? 인감 증명서까지 붙어 있구만. 독사가 다른 서류 한 장을 제 앞에 내밀었습니다. 구청에서 뗀 인감 증명서였어요. 제 주민번호, 제 주소, 제 손도장까지 찍혀 있었습니다. 저는 현기증이 나더라고요. 카운터 모서리를 붙잡고 간신히 몸을 지탱했습니다. 대체 누가요? 이걸 누가 들고 갔는데요? 너희 시어머니 김말순이, 그리고 너희 신랑 박현우, 둘이 같이 와서 서명했어.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너희 시어머니는 예전에 우리한테 푼돈 몇 번 빌려간 양반이야. 이번엔 카드 빚이랑 개모임 사고 친 거 막는다고 큰 돈을 땡겨왔지. 남편이 이번에 안 갚으면 안 된다고 아주 간곡하게 부탁했어. 마누라 미용실 팔아서라도 갚겠다고. 인감이랑 권리증을 직접 들고 왔더라고. 박현우가요? 박현우가 그랬다고요? 제 입술이 바짝 말랐어요. 그래, 하얀 가운 입고 왔더만. 의사 선생님이라며? 저는 카운터에 기대고 있던 몸이 미끄러져 주저앉았습니다. 무릎이 바닥에 닿았는데 아픈 줄도 몰랐어요. 독사가 카운터 위에 명함 한 장을 탁 얹어 놓았습니다. 일주일, 일주일 안에 원금의 이자까지 싹 다 갚으라고. 못 갚으면 이 샵 통째로 넘기는 거야. 그것도 못하겠으면 우리가 직접 처분할 거고. 부하 하나가 들고 있던 야구 방망이로 대기석 소파를 한번 세게 내리쳤습니다. 가죽이 찢기면서 속에서 솜이 튀어나왔어요. 독사 일당이 매장 밖으로 나가자 출입문 종이 마지막으로 딸랑 울렸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었어요. 부서진 화분 조각과 쏟아진 제품들이 사방에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뒷문으로 필신했던 윤소라가 조심스레 들어와 제 어깨를 흔들었어요. 원장님, 원장님 괜찮으세요? 경찰 부를까요? 저는 고개를 가까스로 저었어요. 간신히 몸을 일으킨 저는 택시를 잡아타고 박현우의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점심시간 직후라 병원 로비가 한산했어요. 저는 의국문을 벌컥 열고 들어갔습니다. 박현우가 커피잔을 들고 동료 의사와 담소를 나누고 있다가 저를 보고 깜짝 놀라더라고요. 여보, 여기에 왜 와? 일단 밖으로 나가서 얘기해. 저는 박현우의 가운 역사를 움켜쥐었습니다. 동료 의사가 헛기침을 하며 슬금슬금 자리를 피했어요. 네가 그랬어? 네가 내 도장을 들고 갔어? 제 목소리가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여보, 진정해. 말로 해, 말로. 저는 멱살을 흔들며 박현우를 벽으로 밀어붙였습니다. 오늘 아침에 내 샵에 사채업자가 들이닥쳤어. 1억이 넘어. 네가 내 인감을 들고 가서 보증 섰다며. 박현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니, 그게 말이야. 엄마가 지금 너무 급하게 돈이 필요하셨어. 아버지가 카드를 다 잘라버리시는 바람에 사채업자들이 엄마한테 독촉을 하고 내가 병원 월급으로는 도저히 그 돈을 못 맡겠어서. 그래서 내 도장을 훔쳐갔다고? 내 권리증까지 들고 가서 담보로 넘겼다고? 훔친 게 아니라 잠깐 빌린 거야. 내가 꼭 갚으려고 했어. 엄마가 너무 불쌍해서 그랬어. 너도 엄마 카드 다 잘린 거 봤잖아. 엄마가 어떻게 되실까 봐. 저는 박현우의 가슴을 힘껏 밀쳤어요. 박현우가 벽에 등을 부딪히며 비틀거렸습니다. 박현우, 너 사람이야? 그때 의국문이 열리면서 김말순이 성큼성큼 들어오더라고요. 박현우가 연락을 한 모양이었습니다. 예, 너 왜 또 병원까지 와서 난리야? 의국에서 이게 무슨 추태야? 저는 김말순을 돌아봤어요. 어머니,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요? 어떻게 며느리 도장을 들고 가서 사채 보증을 설 수 있어요? 아니, 예. 그깟 돈 좀 갚아주는 게 뭐가 그리 대수야?
네가 원장이면 너도 돈 꽤나 벌 거 아니야. 시애미가 급하다면 응당 내놓는 게 도리지. 저는 어이가 없어 한참을 입만 벌리고 있었어요. 따지고 보면 이게 다 너 때문에 벌어진 일 아니니? 네가 단톡방에 그런 짓만 안 했어도 내 카드가 안 잘렸을 거고. 그러면 내가 사채까지 쓸 일도 없었을 거 아니냐? 네가 사채업자한테 나를 떠민 셈이야. 저는 뺨을 하는데 얻어맞은 기분이었습니다. 정신을 가다듬고 가까운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사문서 위조와 명의도용으로 고소장을 작성하겠다고 했습니다. 담당 형사가 서류를 쭉 훑어보더니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모님, 이게 말이죠. 가족 간에 벌어진 일은 당장 구속이나 이런 게 쉽지가 않아요. 조사부터 하고 기소 여부를 검토해야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럼 저는 그동안 그 빚을 다 떠안고 있어야 돼요? 민사로 보증 효력을 다투셔야 되는데 그것도 만만치가 않아요. 변호사 선임하셔서 차근차근 진행하시는 수밖에. 저는 경찰서를 나와 바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1시간은 상담받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절망적이었어요.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상태에서 찍힌 도장이라 일단 외형상으로는 유효한 보증으로 봅니다. 이걸 뒤집으려면 재판을 오래 해야 해요. 1, 2년은 각오하셔야 됩니다. 그 사이 이자는 계속 쌓이고요. 밖으로 나오니 이미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샵으로 돌아왔어요. 매장 안은 아직도 부서진 물건들이 그대로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윤소라가 혼자 남아 묵묵히 유리 조각을 쓸어 담고 있었어요. 원장님, 아까 오후 예약 손님들이 전화로 다 취소하셨어요. 어떻게 아셨는지 사채 얘기가 동네에 쫙 퍼진 것 같아요. 저는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저녁 매장 문을 닫고 저는 혼자 카운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조명을 다 끄고 거울 앞 작은 등 하나만 켜놓았어요. 불 꺼진 거울 속에 초라한 제 얼굴이 비쳤습니다. 다크서클이 눈 밑까지 내려와 있었고 입술은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뜨거운 눈물이 볼을 타고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제가 10년을 바쳐 키워온 이 샵이었어요. 손님 한 명 한 명 손으로 머리를 매만지며 단골로 만들어 왔던 제 터전이었습니다. 그게 하루아침에 시궁창에 처박힌 거예요. 저는 거울 속 제 얼굴에 대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지영아, 이제 어떻게? 대답 대신 창밖에서 차가운 바람이 유리창을 두드렸습니다. 절망이 구렁텅이에 빠져 허우적거린 지 사흘이 흘렀어요. 저는 샵문을 닫아놓고 안쪽 사무실에 처박혀 폐업 서류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세무사에게 받은 양식들과 폐업 신고서가 수북이 쌓여 있었어요. 10년을 쏟아부은 공간을 제 손으로 정리한다는 게 이렇게 가슴 아픈 일인 줄 몰랐습니다. 벽에 걸린 액자들을 하나씩 떼어 상자에 담고 있었어요. 개업 첫날 단골 손님과 찍은 사진, 미용대회에서 받은 상장, 수강생들이 졸업하면서 써준 편지들, 한 장 한 장 떼어내는 손이 자꾸만 무거워졌습니다. 그때 매장 쪽 출입문 종이 딸랑 울렸습니다. 오늘은 영업 안 해요. 죄송합니다. 저는 상자를 끌어안은 채 사무실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매장 입구에 선 여자를 보는 순간 회색 트위드 자켓에 진주 목걸이를 한 강 회장이 또각또각 구두 소리를 내며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평소 한 달에 한 번은 꼭 저를 찾아와 머리를 맡기던 분이었어요. 뷰티업계 사람이라면 모를 수 없는 이름이었습니다. 지영 원장? 무슨 일이야? 샵이 왜 이렇게 엉망이야? 강 회장이 부서진 진열장과 뜯긴 소파를 둘러봤습니다. 제 몰골도 엉망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사흘째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했거든요. 머리카락은 푸석푸석했고 눈 밑은 시커맸습니다. 회장님, 오늘은 그냥 돌아가세요. 제가 지금 손님 받을 형편이 아니에요. 내가 머리하러 온 것 같아? 들어가서 얘기해. 강 회장이 제 팔을 잡고 사무실 안으로 저를 끌고 들어갔습니다. 저를 의자에 앉히더니 당신은 맞은편에 자리를 잡으셨습니다. 자, 얘기해봐. 며칠 전에 여기서 사채업자들이 난동을 부렸다는 소문이 업계에 쫙 퍼졌어. 나도 어제야 들었어.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저는 고개를 떨궜어요. 말을 꺼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강 회장 앞에 앉아 있으니 꾹꾹 눌러놨던 감정이 터져 나오더라고요. 회장님, 제가 이걸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강 회장이 아무 말 없이 제 손을 꼭 잡아줬습니다. 그 따뜻한 손길에 제 눈물샘이 터져 나왔어요. 저는 결국 모든 걸 털어놓고 말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사치와 용돈 요구부터 단톡방 폭로, 박현우의 배신, 인감도용과 사채 보증까지 말하는 내내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강 회장은 단 한 번도 제 말을 끊지 않았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묵묵히 제 얘기를 들어줬습니다. 제 이야기가 다 끝났을 때 강 회장이 긴 숨을 내쉬더라고요. 세상에 그런 인간들이 다 있구나. 내가 정말. 강 회장이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지영 원장, 잘 들어. 당신은 이대로 주저앉을 사람이 아니야. 내가 지난 5년 동안 당신 손을 얼마나 거쳤어? 당신이 얼마나 성실하고 실력 있는 사람인지 나만큼 잘하는 사람이 없어. 이런 일로 당신이 무너지면 나는 그거 못 봐줘. 회장님, 이건 너무 커요. 1억이 넘는 돈이에요. 저 혼자서는 감당이 안 돼요. 혼자 감당하라고 안 했어. 내가 같이 해결할 거야. 강 회장이 휴대폰을 꺼내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송 변호사, 나야. 지금 내가 있는 대로 바로 에이스팀 보내. 사문서 위조, 명의도용, 불법 추심 사건이야. 채무자 본인이 아니라 제3자가 인감 도용해서 보증 세운 건이니까 원천 무효화 가능하지? 1시간 안에 와. 저는 강 회장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우리 그룹 법무팀이 있어. 대형 로펌이랑 전속 계약도 맺고 있고. 당신 혼자 상대하던 그런 동네 변호사들하고는 차원이 달라. 이 일은 생각보다 빨리 정리될 거야. 그날 저녁이 되기 전에 검은 정장을 차려입은 변호사 6명이 제 샵에 들이닥쳤습니다. 그중 팀장이라는 송 변호사가 서류 가방에서 자료들을 꺼내놓기 시작했어요. 원장님, 인감도장이 찍혀 있어도 본인 의사가 없이 도용된 경우는 보증 자체가 원천 무효예요. 저희가 이 부분을 서류로 완벽하게 정리해서 채권자 측에 내용 증명 보낼 겁니다. 동시에 경찰에 사문서 위조 고발장 접수하고 사채업자 측에는 불법 추심 혐의로 고소장 들어갑니다. 저는 쓰러질 뻔한 몸을 간신히 지탱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동안 원장님 명의로 독촉이 들어왔던 거 다 중단됩니다. 사채업자들은 이제 원장님 건드리면 오히려 자기들이 다쳐요. 실제로 돈 빌려간 사람이 시어머니 김말순 씨고 서류 위조한 사람이 남편 박현우 씨니까 이 두 분이 모든 책임을 지게 되는 겁니다. 일이 정말 빠르게 돌아갔어요. 다음날 아침에 독사가 제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전에 들이닥칠 때와는 완전히 다른 목소리였어요. 한 원장, 내가 일이 좀 잘못 꼬인 것 같아서 말이지. 미안하게 됐어. 앞으로는 실제 채무자 쪽으로만 갈 거니까 한 원장은 신경 쓸 일 없어. 저는 짧게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일주일 만에 제 어깨를 짓누르던 억대의 빚이 사라졌습니다. 그 대신 박현우와 김만순이 온전히 그 빚을 떠안게 되었어요. 이제 독사와 그 부하들의 살벌한 빚독촉은 그들 몫이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강 회장이 다시 제 샵을 찾아왔어요. 이번엔 다른 제안을 들고 왔습니다. 지영 원장, 내가 강남의 하이엔드 살롱을 준비하고 있었어. 위치는 압구정 한복판이고 규모도 꽤 커. 브랜드 네임도 이미 정해놨어. 루미에르. 불빛이라는 뜻이야. 네, 그런데요. 그 살롱 공동대표를 당신이 맡아줬으면 해. 저는 제 귀를 의심했어요. 공동대표요? 제가요? 지분 25%. 경영 결정권은 동등하게. 기술 총괄과 스타일 디렉팅은 전적으로 당신이 맡는 거야. 자본은 내가 되고 실력은 당신이 돼. 어때? 제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회장님, 저 지금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은혜 같은 소리 하지 마. 이건 비즈니스야. 내가 당신 실력을 인정해서 하는 투자야.
내가 당신 얼굴 안 치면 강남 VIP들 몰려올 거라고 확신이 있어서 하는 제안이야. 강 회장이 제 앞에 계약서 초안을 내밀었습니다. 꼼꼼하고 공정한 조건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 착한 며느리 한지영으로 살지 않겠다고요. 누군가의 ATM도 식모도 호구도 되지 않겠다고요. 제 이름 석자 걸고 제대로 살아보겠다고요. 저는 만년필을 들어 계약서에 제 이름을 꾹꾹 눌렀었습니다. 강 회장이 흡족한 미소를 지었어요. 그날 오후 저는 송 변호사를 다시 만났습니다. 원장님, 형사 고소장과 이혼소장 초안 완성했습니다. 박현우 씨에게는 사문서 위조와 인감 부정 사용으로 형사고소 들어가고요. 동시에 이혼소장도 접수합니다. 원장님 명의의 모든 자산은 특유재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증빙을 철저히 준비해놨습니다. 반면 박현우 씨는 명백한 유책 배우자라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박현우 쪽은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사채 전액이 박현우 씨와 시어머니 앞으로 돌아갔습니다. 독사 일당이 본격적으로 채무 회수에 들어간 상태고요. 아마 당장 오늘부터 두 분 휴대폰에 불이 날 겁니다. 정말 그날 저녁부터 박현우에게서 전화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부재중 전화가 27통이 쌓였더라고요. 문자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박현우의 문자를 열어봤어요. 여보, 제발 나 좀 살려줘. 엄마가 지금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야. 사채업자들이 내 병원까지 찾아와. 한 번만 도와줘, 지영아. 제발. 이어서 김만순의 문자도 들어왔어요. 지영아, 애미가 잘못했다. 이번 한 번만 용서해주라. 내가 앞으로 너한테 함부로 안 하마. 너 믿고 살게. 제발 빚만 좀 막아주라.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번호를 차단 목록에 넣었어요. 손끝이 더 이상 떨리지 않더라고요. 심장도 평온했습니다. 저는 동네 미용실을 정리하는데 속도를 냈습니다. 남은 재고들을 박앤세일로 정리하고 직원들에게는 강남 루미에르로 함께 가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윤소라를 포함해 실력 있는 직원 3명이 저와 함께 가기로 했습니다. 드디어 압구정 루미에르 살롱 오픈 전날이 됐어요. 매장 정면에는 대리석으로 된 간판이 근사하게 걸려 있었습니다. 황금빛 조명이 살롱 외벽을 따라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저는 매장 안으로 들어가 제 방으로 향했습니다. 공동 대표실 문 앞에 제 이름이 새겨진 명패가 붙어 있었어요. 한지영이라는 글자 하나하나에 손끝을 갖다 댔습니다. 명패의 차가운 감촉이 손끝을 타고 올라오는데 이상하게 가슴이 뜨거워지더라고요. 3년 동안 짓밟혔던 자존감이 서서히 제자리로 돌아오는 기분이었습니다. 이 명패 하나를 다는데 제가 얼마나 많은 걸 잃어야 했는지 그 누구도 모를 겁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저는 진짜 저 자신을 되찾았습니다. 저는 매장 유리창 앞에 서서 바깥을 내다봤어요. 압구정 거리의 밤불빛이 휘황찬란하게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저 거리의 VIP들이 제 샵으로 몰려올 거예요. 저는 거울 앞에 서서 제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봤습니다. 사흘 전까지만 해도 추체하고 망가져 있던 얼굴이었어요. 지금은 눈빛이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이혼 재판 당일이 밝았어요. 저는 진회색 정장을 차려입고 법원 앞에 섰습니다. 송 변호사와 2명의 동료 변호사가 제 옆에 든든하게 서 있었어요. 법정에 들어서니 박현우가 혼자 피고석에 앉아 있더라고요. 변호사 하나도 제대로 선임하지 못한 채 국선 변호인과 함께였습니다. 제 얼굴을 보자마자 박현우가 고개를 떨어뜨렸어요. 얼굴이 반쪽이 되어 있었고 정장은 구겨져 있었습니다. 재판은 빠르게 진행됐어요. 송 변호사가 준비해온 증거들이 하나씩 제출됐습니다. 박현우가 제 인감을 들고 사채업자들을 찾아간 CCTV 영상, 위조된 서류 원본, 김말순이 제게 퍼부었던 폭언 녹취록까지. 준비된 증거가 산더미였어요. 박현우 측에서는 어떤 반박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어 내려갔어요. 원고 한지영과 피고 박현우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인다. 혼인 파탄의 책임은 전적으로 피고 박현우에 있음을 인정하며
원고 명의의 모든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인정한다. 또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억 5천만 원을 지급한다. 제 옆에서 송 변호사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법정을 빠져나오며 뒤도 돌아보지 않았어요. 박현우가 복도에서 제 이름을 부르며 비틀거리며 따라왔습니다. 지영아, 잠깐만. 한 번만 얘기하자. 위자료 1억 5천이라니. 나 지금 사채빚만 해도 죽을 지경이야. 제발 한 번만. 저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박현우가 제 팔꿈치를 잡으려 했어요. 송 변호사가 먼저 그 손을 탁 쳐냈습니다. 박현우 씨, 한지영 대표님께 접근금지 신청도 들어가 있는 거 아시죠? 이 자리에서 당장 떨어지세요. 박현우가 그 자리에 우뚝 섰어요.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법정 정문을 나섰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봄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지더라고요. 숨을 크게 들이마셨는데 그 공기가 얼마나 달콤하던지요. 3년의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났습니다. 박현우 이름 석자가 제 인생에서 완전히 지워지는 순간이었어요. 일주일 뒤 루미에르 살롱의 공식 오픈 파티가 열렸습니다. 압구정 한복판에 3층짜리 건물 전체가 하이엔드 살롱으로 꾸며져 있었어요. 1층은 컷과 컬러, 2층은 펌과 케어, 3층은 VIP 프라이빗 룸이었습니다. 오픈 파티 날에는 국내 유명 연예인과 재계 인사들이 줄줄이 방문했습니다. 강 회장이 워낙 마당발이라 업계 관계자들이 앞다퉈 축하 화환을 보내왔습니다. 살롱 입구부터 복도 끝까지 화환이 빼곡하게 늘어서 있었어요. 저는 아이보리색 드레스를 입고 테이프 커팅식에 섰습니다. 강 회장이 제 옆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사회자가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자, 이제 대한민국 뷰티업계의 새로운 역사를 쓸 루미에르의 공동대표이신 강 회장님과 한지영 대표님께서 테이프 커팅을 해주시겠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사방에서 번쩍였습니다. 저는 가위를 들어 빨간 테이프를 천천히 잘랐어요. 서걱. 그 청량한 소리와 함께 제 새 인생이 시작됐어요. 오픈 첫 주부터 예약이 폭주했습니다. 드라마 여주인공으로 유명한 배우 차민희가 첫 손님으로 와줬어요. 차민희는 원래 제 동네 미용실 단골이었는데 제가 자리로 옮기자마자 예약을 잡아준 거였습니다. 지영 대표님, 샵 너무 예뻐요. 여기에 오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집니다. 미니 씨 덕분에 오픈빨 확실해요. 미니 씨가 와줬다는 소문이 나서 예약 전화가 끊이질 않아요. 저는 지영 대표님 손 아니면 몰이 못 맡기잖아요. 어디로 가시든 저는 따라갈 거예요. 그 이후로 차민이가 방송 인터뷰에서 루미에르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번 해줬습니다. 덕분에 예약 대기가 3개월까지 밀렸어요. 강 회장이 관리하던 재계 사모님들, 국회의원 부인들, 대학 교수들까지 차례로 살롱을 찾았습니다. VIP룸은 언제나 꽉 차 있었어요. 하이엔드 헤어케어 라인과 두피 관리 프로그램도 별도로 론칭했습니다. 오픈한 지 2달 만에 저희 살롱은 강남의 핫플레이스로 자리 잡았습니다. 패션 매거진 3군데에서 동시에 섭외가 들어왔어요. 뷰티 업계의 떠오르는 젊은 CEO라는 타이틀로 저를 다뤄주었습니다. 방송 출연 제안도 끊이질 않았어요. 저는 선별해서 한 달에 2번 정도만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너무 자주 나가면 가벼워 보일 것 같아서였어요. 바쁜 일정 속에서도 저는 직원 관리에 공을 들였습니다. 처음 저를 따라와준 윤소라 실장과 디자이너 2명에게는 별도의 성과급을 책정해 줬습니다. 새로 채용한 직원들에게도 업계 최고 수준의 대우를 해줬어요. 월 한 번씩은 다 같이 근사한 식당에서 회식을 했고요. 원장님, 아니, 이제 대표님, 제가 따라오길 정말 잘했어요. 예전 샵에 있을 때보다 월급이 2배는 올랐어요. 소라 실장, 이제 실장이 아니라 디렉터야. 직함도 다시 찍어줄게. 제가 진짜 대표님 평생 따라다닐 거예요. 저는 윤소라의 손을 꼭 잡아줬어요. 어느 주말 오후 강 회장이 저를 백화점 명품관으로 데려갔습니다. 지영 대표, 그동안 일만 하느라 너 꾸미는 데는 신경을 안 썼지? 오늘은 내가 쇼핑 도와줄 테니까 따라와.
회장님, 제가 살 거예요. 제 돈으로요. 당연하지. 내가 사주면 네가 기분 나쁘지. 내 돈은 안 써도 돼. 다만 내가 고르는 거 한번 봐봐. 명품관 1층을 돌며 저는 처음으로 제 돈으로 명품 가방을 샀습니다. 예전에는 김말순이 사달라고 조르던 그 브랜드들이었어요. 이제 제가 제 월급으로 당당히 그 가방을 사서 제 어깨에 매더라고요. 계산대에서 카드를 내미는 손이 어쩐지 뭉클했습니다. 지영 대표, 잘 어울려. 네 얼굴이 명품을 살려주는 거지. 명품이 네 얼굴을 살려주는 게 아니야. 회장님 덕분이에요. 제가 요즘처럼 행복했던 적이 없었어요. 행복해야지. 네가 흘린 눈물이 얼마인데 이제 웃을 일만 남았어. 그날 저녁 강 회장과 동료 임원들과 함께 청담동 최고급 이탈리안 레스토랑으로 찾아갔습니다. 루미에르 살롱이 개업 3개월 만에 월 매출 신기록을 세운 걸 자축하는 자리였습니다. 창가 자리에서 강남의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어요. 저는 샴페인 잔을 들고 일어섰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만들어주신 강 회장님, 그리고 함께 달려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 한지영, 여기까지 오는 동안 너무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았어요. 앞으로도 여러분과 함께 루미에르를 국내 최고의 살롱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강 회장이 제 말에 활짝 웃으며 박수를 쳤어요. 우리 루미에르의 찬란한 미래를 위해서 건배! 샴페인 잔이 경쾌하게 부딪혔습니다. 투명한 액체가 조명 아래 금빛으로 반짝였어요. 저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강남의 야경이 거대한 보석 상자처럼 눈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수천 개의 불빛이 까만 밤하늘을 수놓고 있었어요. 그 야경을 바라보며 저는 잠시 다른 생각에 잠겼습니다. 불과 1년 전이었어요. 퇴근길 지하철에서 김말순의 새소리를 들으며 귀청이 떨어질 것 같았던 그날이요. 신혼집 싱크대 앞에서 박현우의 손에 밀려 허리가 욱신거리던 그날이요. 부서진 미용실 카운터 앞에서 거울을 보며 울먹이던 그날이요. 그 시절이 마치 전생처럼 아득하게 느껴졌습니다. 제 옆에 앉은 강 회장이 제 잔에 샴페인을 더 따라줬습니다. 지영 대표, 무슨 생각해? 예전 생각이요. 1년 전 제가 얼마나 바보였는지요. 바보가 아니라 착했던 거야. 착한 게 죄는 아니잖아. 이제는 절대 그런 바보처럼 안 살 거예요. 그래, 너는 이제 루미에르의 대표야. 호구 며느리 한지영이 아니라 한지영 대표야. 저는 피식 웃음이 났어요. 한지영 대표. 그 이름이 제 귀에 얼마나 근사하게 들리던지요. 저는 다시 샴페인 잔을 들었습니다. 창밖 야경을 향해 조용히 잔을 기울였어요. 과거에 저를 짓밟고 버렸던 사람들이 지금 제가 어디에 있는지 안다면 어떤 표정을 지을까요? 박현우는 아마 대학병원 의국에서 사채업자 전화를 피해 숨어 있을 거예요. 김말수는 깜깜한 단칸방에 앉아 이제 몸으로 벌어먹어야 하는 처지를 한탄하고 있을 겁니다. 저는 지금 이 순간 그 사람들이 감히 쳐다볼 수도 없을 만큼 높은 곳에 올라서 있습니다. 그 짜릿한 성취감이 제 온몸을 감쌌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눈부신 황금기가 이제 막 시작된 거였습니다. 저는 샴페인을 한 모금 삼켰어요. 달콤한 기포가 혀끝에서 터지며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내일도 저는 눈을 뜨면 루미에르로 출근할 거예요. 그리고 저를 사랑하는 손님들, 저를 존경하는 직원들, 저를 아껴주는 강 회장을 만날 겁니다. 이보다 더 행복한 인생이 또 있을까요? 창밖에서 압구정 한복판의 네온사인이 불야성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한편 그 시각이었어요. 서울 변두리의 오래된 빌라 지하주차장에서 박현우가 차 열쇠를 만지작거리며 서 있었습니다. 얼굴은 헬스하게 야위었고 입고 있는 셔츠는 며칠째 다림질도 못한 채 구겨져 있었어요. 이혼 재판 이후 박현우의 삶은 빠른 속도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제 자산은 한 푼도 건드리지 못했고 위자료 1억 5천은 한 달이 넘도록 입금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거기에 제 보증이 원천 무효가 되면서 독사 일당의 화살이 오로지 박현우와 김말순에게만 꽂혔습니다.
일주일 전부터는 사채업자들이 박현우의 병원 앞까지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환자들이 보는 앞에서 박현우의 가운자락을 잡고 돈 내놓으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병원 측에서 박현우에게 경고를 여러 차례 했어요. 이대로 가다간 해고는 시간 문제였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김말수는 아들만 쥐고 흔들었어요. 박현우의 원룸으로 짐을 싸들고 온 김말순이 소파에 누워 소리를 질렀습니다. 현우야, 돈 구해와. 어제 독사 그 인간이 날 찾아와서 머리채를 잡으려고 했어. 내가 너만 믿고 이러고 사는 거야. 엄마, 내가 지금 어디서 돈을 구해? 병원 월급 나오는 족족 이자로 들어가잖아. 의사라는 인간이 그깟 돈 하나 못 구해? 네 주변에 동료도 많잖아. 돈 많은 교수들, 원장들 다 빌려달라고 해. 아니면 어디서 훔쳐오기라도 하든가. 박현우가 움찔했어요. 왜? 뭘 그렇게 놀라? 내가 뭐 틀린 말이라도 했어? 네 엄마 굶어 죽게 생겼는데 네가 아들 노릇을 해야 할 거 아니야? 김말순이 소파 옆에 놓인 리모컨을 박현우에게 던졌습니다. 리모컨이 박현우 이마를 맞고 바닥에 떨어졌어요. 박현우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사흘 뒤 박현우의 병원 앞으로 독사의 부하들이 또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박현우를 주차장 구석으로 끌고 가더라고요. 박현우 씨, 우리도 이제 인내식 바닥났어. 이번 주 안에 2천만 원 못 가져오면 네 손가락 하나 부러뜨려야겠다. 박현우의 얼굴이 시퍼렇게 질렸어요. 부하 하나가 박현우의 가운깃을 잡고 벽에 밀어붙였습니다. 박현우의 등이 벽돌에 부딪히며 쿵 소리가 났습니다. 잠깐만. 이번 주 안에 내가 어떻게든 해볼게. 제발 손만 대지 마. 부하들이 박현우를 바닥에 내동댕이 치고 떠났습니다. 박현우는 한참을 주차장 바닥에 엎드려 있었어요. 병원 가운이 기름때로 더러워졌고 이마에서 피가 한 줄기 흘렀습니다. 그날 저녁 원룸으로 돌아온 박현우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자기 얼굴이 낯설었어요. 한때는 엘리트 의사라며 으스대던 얼굴이었습니다. 지금은 사채업자에게 맞아 피가 나고 엄마한테 돈 구해오라고 닥달당하는 겁쟁이 얼굴이었습니다. 박현우는 눈이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며칠 뒤 박현우는 병원 지하에 있는 약품 관리실로 몰래 향했습니다. 한밤중 당직 시간이었어요. 약품 관리실 담당 간호사가 잠깐 자리를 비운 틈이었습니다. 박현우는 미리 복사해둔 열쇠로 약품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마약류로 분류된 비싼 약물들이 가지런히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박현우는 그중 값이 나가는 병들만 골라 가운 안주머니에 챙겼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숨이 턱 막혔어요. 하지만 뒤돌아설 수 없었습니다. 김말순의 악다구니가 귓가에 맴돌았고 사채업자의 주먹이 등에 남아 있었거든요. 박현우는 챙긴 약병들을 갖고 병원을 빠져나왔습니다. 주차장 구석에서 미리 연락해둔 유통 브로커를 만났습니다. 물건 확실한 거지? 문제 생기면 박 선생 혼자 뒤집어 쓰는 거야? 확실해요. 병원 정품이에요. 브로커가 현금 다발을 박현우에게 건넸어요. 박현우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그날 밤 박현우는 그 돈으로 일부 사채 이자를 틀어막았어요. 잠시 숨통이 트이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한번 발을 담그면 빼기 어려운 게 그런 일이었어요. 김말순의 사치는 멈추지 않았고 이자는 또 쌓여갔습니다. 박현우는 일주일에 한 번씩 약품 관리실을 드나들었어요. 조금씩 티가 안 나게 빼돌린다고 자기는 생각했지만 결국 꼬리가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뒤 병원 내부에서 정기 마약류 재고 조사가 진행됐어요. 수량이 맞지 않는 걸 담당 간호사가 발견했습니다. 처음엔 계산 실수일 거라고 생각하고 다시 확인했는데 꼼꼼히 세어보니 없어진 약이 한두 병이 아니었습니다. 병원장이 즉시 경찰에 신고했고 내부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경찰은 가장 먼저 약품관리실의 CCTV 영상을 확보했어요. 한밤중 몰래 드나드는 박현우의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통신 기록을 조사하니 박현우가 대포폰으로 유통브로커와 주고받은 문자까지 줄줄이 나왔습니다. 경찰이 영장을 들고 병원에 들이닥쳤어요. 박현우가 진료실에서 환자를 보고 있던 오후 2시였습니다. 경찰 4명이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박현우 씨,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박현우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환자가 놀라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수갑이 박현우의 손목에 찰칵 채워졌습니다. 박현우가 꿇어앉아 발버둥 쳤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잠깐만요, 잠깐만요. 제가 설명할게요. 제가 설명할 수 있어요. 경찰들이 박현우를 질질 끌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병원 복도에 있던 환자들과 보호자들이 웅성거렸어요. 휴대폰 카메라를 들이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박현우는 고개를 숙인 채 수갑에 채워져 끌려나갔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에 박현우의 이름이 올랐습니다. 대학병원 펠로우 의사, 마약류 불법 유통 혐의로 체포. 기자들이 박현우의 인적사항과 근무 경력을 줄줄이 보도했습니다. 뉴스에 박현우의 얼굴 사진이 모자이크된 채로 나왔습니다. 병원 측에서는 즉시 파면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도 의사면허 취소 절차에 들어간다는 공문이 날아왔어요. 박현우는 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그 소식이 박상훈의 귀에 들어간 건 다음날 아침이었어요. 박상훈은 그동안 박현우가 사체 문제로 힘들다는 얘기를 들었지만 아들이 마약류에 손을 댈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쳐 죽일 놈을, 집안 망신이야 망신. 내가 이런 놈을 키웠다니? 박상훈이 김말순을 불러 앉혔습니다. 김말순이 소파 위에서 벌벌 떨고 있었어요. 당신 짐 싸. 오늘 당장 이 집에서 나가. 여보, 무슨 소리야? 내가 어딜 가? 우리 현우를 살려야 돼. 당신이 우리 현우 이렇게 만든 거야. 당신이 사채 안 부렸으면 이 집이 왜 이 꼴이 돼? 며느리 도장 훔쳐다가 사채 보증 세운 게 어디 제정신이야? 여보, 그래도 우리가 40년을 같이 산 부부잖아. 이렇게 매몰차게 내치면 안 되지. 이혼 서류 여기 있어. 도장 찍어. 안 찍으면 당신 사채비 내가 절대 안 갚아줘. 박성훈이 이혼 서류를 탁자 위에 던졌습니다. 김말순이 떨리는 손으로 도장을 찍었어요. 박성훈은 그날로 호적 정리까지 다 해버렸습니다. 김말순은 집 몇 가지와 옷가방 하나를 들고 집에서 쫓겨났어요. 한편 박현우는 구속된 지 열흘 만에 구속 적부심을 통해 임시 석방됐습니다. 정식 재판이 열리기까지 몇 달의 시간이 있었지만 언제 감옥에 갈지 모르는 불안감이 박현우를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박현우가 임시 석방된 날 저녁, 그는 갈 곳이 없었습니다. 원룸은 월세가 밀려 집주인에게 빼앗긴 상태였어요. 박현우는 구치소에서 나와 휴대폰을 켰습니다. 김말순에게서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가 와 있었어요. 전화를 걸어보니 김말순은 서울 외곽의 찜질방에 있었습니다. 박현우는 지하철을 타고 그 찜질방으로 향했습니다. 수면실 구석자리에 담요를 덮고 누워있는 김말순을 발견했습니다. 김말순의 얼굴은 살이 쭉 빠져 움푹 들어가 있었고 입고 있는 옷은 한 며칠째 못 갈아입은 듯 꼬질꼬질했습니다. 박현우가 다가가자 김말순이 천천히 눈을 떴어요. 현우야, 네가 왜 여기에? 엄마, 나 어떡해. 나 지금 갈 데가 없어. 두 사람이 서로를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옆자리 손님들이 인상을 쓰며 자리를 피했어요. 40년을 고생 모르고 살았던 김말순이 찜질방 바닥에서 아들과 부둥켜 안고 통곡하고 있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김말순이 편의점에서 신문을 한 부 사왔습니다. 찜질방 공용 식당에 앉아 아침으로 컵라면을 먹으며 박현우와 김말순이 신문을 뒤적였습니다. 주간 연애지 한 권이 옆에 놓여 있었어요. 김말순이 무심코 잡지 표지를 넘기다가 손이 딱 멈췄습니다. 잡지 가운데 펼친 면에 제 사진이 대문짝만하게 실려 있었습니다. 아이보리색 드레스를 입고 환하게 웃고 있는 제 모습이었어요. 그 옆에 제목이 큼지막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뷰티업계 신성 한지영 대표, 루미에르 살롱 월 매출 신기록. 김말순의 눈이 불꽃처럼 이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박현우도 그 사진을 보고 이를 악물었어요. 인연이 우리는 이 꼴로 만들어 놓고 저만 잘 먹고 잘 사네. 엄마,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전현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어. 전현 때문에 내 인생이 망한 거야. 두 사람이 잡지를 움켜쥐고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찜질방 창문 너머로 회색빛 아침이 어둡게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박현우의 첫 공판이 며칠 앞으로 다가온 어느 오후였어요. 루미에르 살롱은 평소처럼 예약된 VIP 손님들로 북적이고 있었습니다. 1층 로비에서는 제게 사모님 두 분이 차를 마시며 대기하고 계셨고, 2층에서는 유명 배우 차민희가 컬러 시술을 받고 있었어요. 저는 3층 VIP 룸에서 국회의원 부인의 웨딩 헤어 리허설을 봐드리고 있었습니다. 직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가운데 살롱 안에는 잔잔한 재즈 음악이 흐르고 있었어요. 그때였습니다. 1층 출입문 쪽에서 요란한 소란이 벌어졌어요. 쾅 하고 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여자 목소리가 찢어질 듯 퍼져나갔습니다. 한지영 어디 있어? 2년 지금 당장 나와. 저는 시술하던 손을 멈췄어요. 윤소라 실장이 인터폰을 들고 급히 저를 찾았습니다. 대표님, 1층에 지금 난리가 났어요. 어떤 여자분이 대표님 찾으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세요. 저는 직감했어요. 올 것이 왔구나 싶었습니다. 알았어, 내가 내려갈게. 대신 VIP룸 손님들 먼저 3층 안쪽 라운지로 모셔드려. 차민희 씨도 조용히 안내하고. 저는 가운을 단정히 여미고 계단을 내려갔어요. 1층 로비가 난장판이 되어 있었습니다. 김만순이 로비 한가운데 서서 손가락질을 하며 고함을 지르고 있었어요. 그 옆에 박현우가 초췌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정장이라고 걸친 건 구김투성이었고 수염도 제대로 못 깎은 채였습니다. 너 때문에 내 아들이 이 꼴이 됐어. 내 아들 의사 면허까지 잘리게 생겼어. 너 인연 어떻게 책임질 거야? 대기하던 사모님 두 분이 찻잔을 내려놓고 황급히 자리를 피하셨습니다. 데스크에 서 있던 직원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저는 천천히 김말순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예전에 저라면 이 상황에서 덜덜 떨고 있었을 거예요. 지금은 달랐습니다. 여기는 영업장이에요. 나가서 얘기하시죠. 제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가웠어요. 영업장 좋아하네. 네가 이 호화로운 샵 차릴 돈이 다 어디서 났는데? 다 우리 집안 등골 빼먹어서 모은 거 아니야? 박현우가 제 앞으로 절름거리며 다가왔어요. 지영아 제발 예정을 생각해서 한 번만 도와줘. 내가 지금 공판이 코앞이야. 합의금만 좀 내주면 감형을 받을 수 있대. 변호사 비용이라도 좀 대줘라. 응? 박현우가 제 다리 쪽으로 와락 주저앉으며 바짓단을 붙잡았어요. 이거 놔. 제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한 걸음 물러섰어요. 그러면서 데스크 안쪽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데스크 아래쪽에는 제가 루미에르 오픈 전부터 미리 설치해둔 경찰 직통 비상벨이 붙어 있었어요. 버튼 하나만 누르면 관할 지구대로 바로 출동 요청이 들어가는 장치였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강 회장과 함께 상의해서 설치해둔 거였어요. 저는 검지로 그 버튼을 꾹 눌렀습니다. 누르는 순간 머릿속으로 숫자를 세기 시작했어요. 경찰이 도착하기까지 5분에서 7분. 그동안 저는 이 두 사람의 난동을 카메라에 완벽하게 담아야 했습니다. 네가 얼마나 잘났다고 내 아들을 감옥에 보내? 네가 뭔데? 저는 직원들에게 눈짓을 보냈어요. 윤소라가 눈치 빠르게 손님들을 뒷계단으로 안내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걸음을 옮겼어요. 1층 로비 한쪽 구석에 고가의 수입 미용기기가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한 대에 수천만 원씩 하는 첨단 피부관리 기기들이 유리 진열대 위에 놓여 있었어요. 제 동선이 천장에 설치된 고화질 CCTV 사각에 절대 걸리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저는 김말순과 박현우가 자연스럽게 기기 쪽으로 따라올 수 있도록 자리를 잡았어요. 하실 말씀 있으면 여기서 하세요, 어머니. 제가 담담하게 대꾸했습니다. 김말순의 눈이 돌아갔어요. 너 인연, 내가 너 때문에 신세 조졌다. 내가 네 얼굴 보고 가만히 있을 것 같아? 김말순이 손을 뻗어 제 멱살을 잡으려 했습니다. 저는 얼른 한 발짝 뒤로 물러섰어요. 김말순의 손이 허공을 잡았고 그 기세에 본인이 휘청거렸습니다. 김말순은 그대로 유리 진열대를 향해 발을 구르기 시작했어요. 그래, 다 부숴버릴 거야. 니샤, 다 부숴버릴 거라고. 김말순이 유리 진열대에 놓여있던 최신 피부관리 기기 하나를 번쩍 들어올렸습니다. 그리고 있는 힘껏 바닥으로 내동댕이 쳤어요. 기기가 산산조각 나며 부품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대리석 바닥에 긁힌 자국이 길게 남았어요.
2,800만 원짜리 기기였습니다. 김말수는 거기서 그치지 않고 옆에 있던 다른 기기에도 손을 뻗었습니다. 그 순간 출입문이 열리며 사이렌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어요. 곧이어 경찰관 4명이 로비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모두 움직이지 마세요. 무슨 일입니까? 저는 침착하게 경찰 앞으로 걸어갔어요. 대표 한지영입니다. 영업 중인 매장에 무단 침입해서 기물을 파손하고 업무를 방해하고 있어요. CCTV 영상과 파손된 기기 견적서 모두 즉시 제공해 드릴게요. 경찰이 제가 건넨 태블릿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로비 천장에 설치된 고화질 CCTV에 방금 벌어진 일이 고스란히 녹화되어 있었어요. 김말순이 욕설을 퍼붓는 장면, 박현우가 제 바짓단을 붙잡는 장면, 김말순이 기기를 들어올려 내동댕이 치는 장면까지 빠짐없이 찍혀 있었습니다. 이 정도 증거면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 현행범으로 체포 가능합니다. 두 분 일단 서까지 가주셔야겠어요. 경찰 2명이 김말순의 양팔을 잡았습니다. 놔 이것들아. 내가 누군 줄 알고. 내 남편이 회장이야. 내가 안 가. 전 남편이시고요. 지금은 그냥 김말순 씨입니다. 저항하시면 공무집행 방해까지 추가됩니다. 김말순이 그 말에 휘청거렸어요. 박현우는 이미 넋이 나가 경찰에게 순순히 팔을 내밀었습니다. 두 사람이 수갑을 차고 끌려 나가는 모습을 저는 조용히 지켜봤어요. 김말순이 끌려 나가면서도 고개를 돌려 저를 노려봤습니다. 너 두고 봐라. 내가 죽어서도 너 용서 못해. 너 천벌받아. 저는 김말순 앞으로 한 발짝 다가섰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을 건넸어요. 어머니, 제가 이제 어머니라고 부를 일이 없어요. 앞으로 제 눈앞에 한 번만 더 보이시면 그때는 이 정도로 끝나지 않을 거예요. 제 목소리가 얼마나 서늘했는지 김말순의 입이 딱 다물렸습니다. 박현우가 끌려나가기 직전 저를 돌아봤어요. 지영아, 내가 잘못했어. 내가 다 잘못했어. 제발 합의만 해주라. 저는 박현우를 한참 쳐다봤습니다. 1년 전까지만 해도 이 남자의 기운이 내 자랑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저 초라한 범죄자일 뿐이었어요. 박현우 씨, 저는 당신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 말 한마디로 저는 3년의 결혼 생활을 완전히 끝냈습니다. 박현우가 끌려나가며 소리 없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두 사람을 태운 경찰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멀어져 갔어요. 저는 살롱 통유리창 앞에 서서 경찰차가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지켜봤습니다. 경찰차가 압구정 사거리를 돌아 나가는 순간 제 어깨에서 커다란 짐덩어리 하나가 툭 떨어지는 기분이었어요. 30분쯤 뒤 송 변호사가 에이스 변호사 3명을 이끌고 살롱에 도착했습니다. 강 회장이 소식을 듣고 바로 사람을 보내준 거였어요. 대표님, 지금부터 저희가 바로 작업 들어갑니다. 두 사람에 대한 형사 고발장이랑 별도로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같이 갑니다. 파손된 기기 비용과 영업 손실, 정신적 피해까지 계산하면 청구액이 꽤 큽니다. 그리고 이 사건 기록은 즉시 박현우 씨의 마약류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에 제출해 양형 자료로 활용할 겁니다. 양형에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까요? 대표님 사건 기록이 재판부에 들어가면 박현우 씨는 빼도 박도 못해요. 이미 마약류 불법 유통으로도 실형이 확정됐는데 거기에 업무방해, 재물손괴, 특히 피해자를 향한 협박성 언동까지 기록에 남았습니다. 가중 요소가 한둘이 아니에요. 판사가 집행유예를 줄 수 있는 여지가 싹 다 사라졌다고 보면 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부탁드립니다. 송 변호사가 서류를 챙겨 떠난 뒤 저는 로비 한가운데 홀로 서 있었습니다. 부서진 기기의 파편들이 바닥에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어요. 직원들이 조심스럽게 쓰레받기와 빗자루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천천히 해요. 서두르지 말고. 저는 직원들에게 부드럽게 말했어요. 윤소라가 제 옆에 다가와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대표님, 괜찮으세요? 괜찮아. 오히려 속이 다 후련해. 제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오후 4시쯤 되어서 강 회장이 직접 살롱으로 찾아오셨어요. 제 손을 잡고 한참을 쓰다듬으셨습니다. 지영 대표, 고생 많았어. 이제 진짜 끝났어.
저 두 사람은 앞으로 네 앞에 다시는 못 나타나. 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비상벨 설치하라고 하신 거 아니었으면 오늘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 못했을 거예요. 내가 그랬잖아. 네 인생에 저런 것들 다신 얼씬거리지 못하게 미리 대비해 놓자고. 강 회장이 제 어깨를 토닥였어요. 그날 저녁, 저는 살롱 문을 닫고 마지막 정리를 끝냈습니다. 직원들이 모두 퇴근한 뒤 혼자 조명을 하나씩 껐습니다. 1층 로비불을 끄기 전에 잠시 멈춰섰어요. 창밖 압구정 거리에 가로등이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그 불빛 아래를 사람들이 웃으며 지나가고 있었어요. 제 과거는 오늘 경찰차에 실려 제 눈앞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제 저를 붙잡던 지독한 사슬은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저는 가볍게 숨을 내쉬며 마지막 조명을 껐습니다. 루미에르의 불빛이 하나씩 꺼지고 살롱 안이 조용한 어둠에 잠겨들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의 시간이 흘렀어요. 박현우의 재판은 예상대로 흘러갔습니다. 마약류 불법 유통 혐의에 제 살롱에서 벌어진 업무 방해와 재물 손괴 혐의까지 모두 병합되어 재판부에 올라갔습니다. 송 변호사가 제출한 양형 자료들이 판사의 책상 위에 산더미처럼 쌓였습니다. 결국 박현우는 무거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집행유예 가능성은 처음부터 없었어요. 판결 확정 소식을 들은 날, 저는 루미에르 대표실에 앉아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창 너머로 강남거리에 내리는 비가 보였습니다. 저는 아무런 감정이 들지 않았어요. 후련하지도 않았고 안쓰럽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한 챕터가 덤덤하게 마무리되는 기분이었어요. 박현우는 차가운 교도소 독방에 갇혔습니다. 한때 대학병원 가운을 걸치고 우스대던 그 엘리트는 이제 죄수번호로 불리는 신세가 되었어요. 보건복지부에서 정식으로 의사 면허 영구 박탈 처분이 떨어졌습니다. 박현우가 죽도록 공부했었다는 면허증이 한순간에 종이장처럼 찢겨나간 거예요. 교도소 안에서 박현우는 하루에도 몇 번씩 눈물을 흘린다고 들었습니다. 후회가 밀려왔을까요? 아니면 저를 향한 원망이 남아있을까요? 저는 더 이상 궁금하지 않았습니다. 김만수는 또 다른 지옥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에게 떠안긴 합의금 청구 소송과 사채빚이 고스란히 김말순의 어깨 위로 떨어졌습니다. 게다가 제가 건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까지 붙어서 김말순의 이름 석자가 적힌 판결문이 한 장 한 장 쌓여갔습니다. 일가 친척 누구도 김말순에게 손을 내밀지 않았어요. 박상우는 이미 김말순을 호적에서 파낸 뒤 일체 연락을 끊었습니다. 신우이 박현주마저 김말순에게 전화 한 통 하지 않았어요. 김말순은 결국 서울 변두리 달동네의 단칸방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월세 35만 원짜리 반지 하방이었어요. 낮에는 동네 시장 근처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며 하루 일당 5만 원을 벌었습니다. 평생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살아온 김말순이 이제 뜨거운 물에 손을 담그고 기름때를 닦아내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백화점 VIP 라운지에서 마카롱을 먹던 시절이 이제는 전생의 일이 되어버린 거였어요. 의사 아들 하나 믿고 며느리를 식모처럼 부리며 목에 힘을 주고 다니던 김말순의 세상은 그렇게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탐욕과 이기심이 낳은 자업자득의 결과였어요. 반면 저는 다른 세상에 살고 있었어요. 루미에르 살롱은 1년 만에 강남의 대표 하이엔드 살롱으로 완전히 자리 잡았습니다. 예약은 6달까지 밀려 있었고 매출은 매달 신기록을 경신했어요. 저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루미에르 뷰티 아카데미를 설립해서 후배 헤어 디자이너를 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강 회장과 공동으로 코스메틱 라인도 론칭했어요. 제 이름을 딴 헤어 케어 제품과 두피 관리 제품이 전국 드럭스토어에 납품됐어요. 광고 모델은 다름 아닌 차민이가 맡아줬고요. 마침내 저희 브랜드가 롯데백화점 본점 1층 메인 쇼윈도에 입점하는 날이 왔습니다. 백화점 1층이라는 자리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노른자 중에 노른자였어요. 그 자리에 제 이름이 걸린 코스메틱 매장이 들어선다는 건 대한민국 뷰티 업계에서 최고 수준을 인정받았다는 뜻이었습니다. 오픈 첫날 아침 8시, 저는 크림색 투피스 정장을 입고 백화점 앞에 섰습니다. 강 회장이 제 옆에서 활짝 웃고 있었어요.
쇼윈도 앞에 레드카펫이 깔려 있었고 취재진 수십 명이 카메라를 들고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뷰티 역사에 새로운 획을 긋는 순간입니다. 루미에르 한지영 대표님과 강 회장님의 테이프 커팅으로 오픈식을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커다란 가위를 들어 빨간 테이프를 잘랐어요. 그 순간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한꺼번에 터졌습니다. 눈앞이 하얗게 물들 만큼 번쩍거렸어요. 대표님, 이번 입점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마이크를 받아들고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제가 여기 서 있을 수 있는 건 저 혼자의 힘이 아니에요. 저를 믿고 따라와준 루미에르 식구들, 저를 응원해주신 고객분들, 그리고 저에게 기회를 주신 강 회장님 덕분입니다.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좋은 제품과 서비스로 보답하겠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또 한 번 쏟아졌습니다. 오픈식이 끝난 뒤 저는 루미에르 살롱으로 돌아왔어요. 전 직원이 모인 자리에서 저는 중요한 발표를 했습니다. 올해 매출이 목표치를 2배 넘게 초과 달성했습니다. 이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함께 만들어준 결과예요. 오늘 이 자리에서 전 직원에게 파격적인 성과급을 지급할 거예요. 그리고 창립 멤버 3분에게는 회사 지분 일부를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윤소라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대표님, 지분이라뇨. 저희가 어떻게 그런 걸. 소라 디렉터, 처음 사채업자들이 쳐들어왔을 때 소라가 손님들 대피시키면서 나를 지켜줬잖아. 나는 그거 평생 못 잊어. 오늘 이 자리까지 온 건 그때 나를 믿고 남아준 사람들 덕분이야. 윤소라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저도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저는 혼자서만 성공의 과실을 독차지하는 리더가 되고 싶지 않았어요. 과거에 저 혼자 버려지는 고통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거든요. 제가 받은 아픔을 누구에게도 대물림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되어 저는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최고급 펜트하우스로 퇴근했어요. 지난 봄에 제 돈으로 계약한 집이었습니다. 거실 통유리창 너머로 한강이 유유히 흐르고 있었어요. 강 건너편으로 남산타워가 붉게 빛나고 있었고 그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저는 냉장고에서 와인 한 병을 꺼냈어요. 잔에 따르니 깊은 루비빛이 흘러들어왔습니다. 소파에 편안하게 기대 앉아 잔을 기울였어요. 창밖 야경이 제 눈동자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문득 제가 3년 전, 아니 2년 전의 제 모습이 떠올랐어요. 시어머니 전화 한 통에 지하철에서 벌벌 떨던 저, 남편의 손에 싱크대에 밀쳐져 허리가 욱신거리던 저, 사채업자가 쳐들어와 바닥에 주저앉았던 저, 그 시절의 제가 지금의 저를 본다면 얼마나 놀랄까요? 믿기지 않는다고 고개를 가로저었을 것 같습니다. 그 모든 기억이 이제 저에게 상처로 남아있지 않았어요. 오히려 지금의 저를 만들어준 단단한 훈장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시간이 없었다면 저는 지금도 누군가의 그림자로 살고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 이름 속자보다 며느리 아내라는 이름이 앞섰던 시절이에요. 저는 와인잔을 한 손에 들고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받은 축하 메시지가 100통이 넘더라고요. 저를 진심으로 아껴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전에 저는 이런 사람들이 제 주변에 생길 거라고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저를 온전히 인정하고 아껴주는 인연 속에서 살아간다는 게 이렇게 따뜻한 일이라는 걸 그때는 몰랐습니다. 맹목적인 희생으로 버텨내던 날들보다 제 자신을 1순위로 지키며 사는 지금이 얼마나 가슴 벅찬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한 번 더 와인잔을 들어 올렸어요. 유리잔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일렁였습니다. 창밖 강남거리에서 수많은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저는 그 불빛을 향해 조용히 잔을 기울였습니다. 한지영, 수고했어. 제가 저에게 건넨 말이었어요. 저는 와인을 한 모금 삼켰습니다. 달콤하면서 묵직한 향이 입안에 오래 남았습니다. 내리면 저는 다시 루미에르로 출근할 겁니다. 새로 채용한 디자이너들의 면접이 잡혀 있었고 아카데미 수강생들의 졸업식도 준비해야 했어요. 다음 주에는 새 화장품 라인 론칭을 위한 기자 간담회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해야 할 일이 산더미였지만 단 하나도 저를 지치게 만드는 일이 없었어요.
제가 제 인생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일이었거든요. 누군가의 ATM도 식모도 며느리도 아닌 한지영이라는 이름으로 온전히 서 있는 삶. 그 삶이 저에게 얼마나 큰 자유인지를 이제야 비로소 실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소파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어요. 두 손으로 와인잔을 감싸쥐고 유리창에 이마를 살짝 기댔습니다. 차가운 유리의 감촉이 전해져 왔어요. 창밖 어둠 너머 저 먼 곳에 동쪽 하늘이 희미하게 열리고 있는 게 보였어요. 아직은 한밤중이지만 몇 시간만 지나면 새벽이 올 겁니다. 그 새벽 다음에는 눈부신 아침이 찾아올 거고요. 내일 아침 해가 뜨면 저는 가장 먼저 거울을 볼 생각이었습니다. 거울 속에 저에게 환하게 웃어줄 거예요. 한지영, 오늘도 너답게 살아보자고 말해줄 거예요. 저는 창문에 비친 제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봤습니다. 1년 전 사무실에서 폐업 서류를 들여다보던 그 여자는 이제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거울 속의 저는 당당하고 단단했어요. 눈빛이 흔들림 없이 맑았습니다. 저는 와인잔을 들어 창밖 야경에 마지막 건배를 했습니다. 지나간 상처에게 안녕을 구하고 찾아올 내일을 품에 안는 건배였어요. 저 멀리 한강 위로 불빛들이 강물을 따라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 불빛들이 저를 향해 반짝반짝 손을 흔드는 것만 같았어요. 제 긴 이야기가 이렇게 마무리되고 있었습니다. 3년 동안 눌러왔던 채증을 한 방에 터뜨린 단톡방 폭로부터 남편의 끔찍한 배신으로 벼랑 끝에 몰린 순간, 그리고 강회정이라는 귀인의 손을 잡고 강남 한복판에 자신의 이름을 새기기까지, 한지영은 끝내 자신을 짓밟았던 사람들을 법의 심판대로 세웠고 누구의 그림자도 아닌 자기 이름으로 당당하게 서게 됐습니다. 맹목적인 희생이 미덕이 아니라는 것, 내 자신을 1순위로 지켜내는 삶이 얼마나 가슴 벅찬 자유인지를 한지영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자신을 깎아내리고 있다면 오늘 한지영의 이야기가 작은 용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인생의 주인공으로 가장 눈부신 아침을 맞이하시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를 어디서 듣고 계신가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에 남겨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